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콘돔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오는 동안 피해자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정을 봤을 때 스스로 체념해서 항거하지 않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화가 나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케이스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는 동생인데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에 여자가 갑자기 야 내가 너 되게 만들 거야 기다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이 출동하는 중에 그 아는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나 녹음 중이야. 이제 어떻게 되죠? 상황이 역전됐죠. 여자가 이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서 출동한 경찰한테는 싸우다가 보니까 열받아서 신고를 했다. 지금은 괜찮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문제되고 어떻게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성범죄 관련해서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기소도 안 될 사건이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저도 논란이 많은 게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말이죠. 사실 성인지적인 관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단정을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악용되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넘어서 버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관행이 생깁니다. 수사기관도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해버립니다. 실물 증거가 하나도 없고 말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4년 1월경에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법리를 보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를 보충해서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문제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 8건이거든요. 이제 적지 않은 숫자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인데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고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피해자까지 셋이서 굉장히 친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서 술을 먹고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개인데, 첫 번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였는가? 두 번째,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도저히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해서 피해자 스스로 저항이 불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체념을 하고 저항하기를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딱히 뭐 저항을 했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하고 그냥 체념한 거고 폭행한 것 자체는 맞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주먹으로 뭘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뭐 개념상 유형력 행사라고 하면 이제 다 폭행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제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거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의 행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내가 이거 저항해도 소용이 없겠다 라고 체념을 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싫다고 하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붙으면서 성기를 만져댔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콘돔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오는 동안 피해자는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정을 봤을 때 스스로 체념해서 항거하지 않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1심에서 유죄에 나온 게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이걸 유죄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거고 1심 법원도 유죄를 낸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잘못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2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걸 보게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로서는요. 왜냐면 성범죄가 문제가 뭐냐면 대질신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피해자를 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혀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냐? 피해자를 불러요. 따로 불러서 피고인은 당시에 이러이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도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장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 상세한 피해자의 진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진술 조서들을 전부 받아다가 이 상세하게 진술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허점을 하나씩 발견을 해가지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가이드를 반드시 받고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볼게요.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내용을 보면은 성관계로 인해서 서로 어색해지고 피해자가 친구, 그러니까 피고인의 여자친구죠. 친구에 대해서 죄책감을 보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실수해서 미안해. 이거를 1심에서는 강간을 해서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황당한데 실제로 그렇게 재판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다만 2심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했죠. 강제로 제압해서 간음을 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쓸데없이 미안할 일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제 화를 내면은 보통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고 했겠죠. 그러면 그 화를 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시되 결코 상대방과 관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다. 왜냐면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담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여성분들이 듣기에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룻밤 상대로 이제 날 쉽게 대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담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대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이제 좋고요. 여기서 이제 변호사로서 포인트를 찍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은데 피고인은 일관된 진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나마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혹여나 이제 피해자의 탓을 하면서 저 여자가 지금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꽃뱀이다, 혹은 나한테 분풀이 하려고 저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증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100% 마이너스입니다. 100%. 이건 진짜 100%예요. 재판부가 절대로 좋게 보지 않아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혀 반성을 하는 기미가 없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게 이런 식의 주장을 했을 때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냥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강제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전혀 재판 진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건화 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했으면은 반드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통화 등으로 이제 최대한 자료를 많이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 안 보게 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가 많이 남도록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건화가 되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런 식이면 조사 받을 때 무조건 당시 상황을 MRI 찍듯이 장면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뭐라고 했는지, 자세는 어땠는지, 피임 기구는 어떻게 썼는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대화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등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술을 하면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재판 진행 중에 뭐 합의금을 먼저 줘야 되느냐, 뭐 합의금을 줘버리면 내가 마치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상대방이 원래 없은 요인인데 이런 걸 주장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